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 국민의힘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이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출마 선언을 보면 일단 윤어게인과 극우 세력의 장악도에 폭망의 길을 갈 것이냐, 보수 어게인과 개혁 보수의 힘을 합쳐 기사회생의 길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주 전에 여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판 승부 더라크룸에서 2주 전에 그런 고민 끝에 예, 이번 전당대회 그 규정을 그렇게 제가 했었던 걸 예, 그대로 따와서 예, 출마 선언문에 지난주 했던 거고요. 예. 뭐 실제로 저는 이런 그 심각한 그 위기 상황에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음흠. 그래서 우리 당이 계엄, 탄핵, 그다음에 대선 패배 이런 잇따른 악재와 위기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폭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마 어떤 선택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과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최고의 후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명이 나와 네. 있고 8명을 줄여야 되는데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경선에 본경선에 갈 4명, 최고위 후보 8명을 선출하는데요. 관련 영상을 딱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첫 번째 경선이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첨된 책임당원 50%와 국민 50%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정점식 사무총장의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발언이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조 대표님, 지금 후보들의 면면 보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근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걸려 있는 예. 그는 굉장히 엄중한데 지금 예. 생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 그러니까 이게 당과 연동돼 가지고 보수 세력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한국 정치가 아하. 정상성을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 이야기대로 내란 정당으로 지금 해산하겠다고 덤비는데 그럼 여기서 계엄 찬성했고 탄핵에 반대했고 음모론에 빠져든 사람을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뽑으면은 그 내란 정당으로 해산한다는 이 막말이 전 지금 현재로는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굉장히 설득력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한 80만 명쯤 되니까 여기서 이른바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워낙 나라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더 예.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에 관심이 안 관심이 너무 적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온 분들 중에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빠지는 바람에 좀 이게 흥행이 지금 네. 흥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네. 걱정되시는구나. 아니 흥행이 돼야 당원들도 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예.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오늘 내일 해서 본 경선에 올라갈 분들 추려야만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흥행에 나서야 되는데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어쨌든 불출마를 결심한 건 뭐 훌륭한 고민의 결정이었으니까 그래도 당이 일단 관심과 흥행을 못 끄는 것은 이건 다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밖에서라도 이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플레이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가 당원들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사생결단도 싸움이 커져야 사생결단을 결정하죠. 그렇죠. 싸움이 커지지 않는데 맞아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생결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싸움에 관심이 없으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정말 뭐, 맥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간곡히 좀 요청을 드렸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돼야 예. 되는가에 대한 일단 참전 선언을 일단 한 것으로 저는 한동훈 생각합니다. 대표가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본선 올라갈 분들이 추려지면 본격적으로 혁신파 대 이 기득권파 싸움에 한동훈 대표가 링 바깥이지만 열심히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SNS에 한동훈 대표가 윤 어게인을 극복할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달라 이렇게 네. 말씀을 했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좀 더 아니 이걸로는 충분하지 충분하지 않는데 않죠.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송도 나서 하고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차피 저 이른바 혁신파라고 하는 예. 분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 나온 사람과 최고위원 나온 분들 중에 그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 하나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 바깥에서 흥미와 관심을 끌을 수 있도록 흥행몰이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흥행이 안 되는 게 당대표 선거가 너무 뻔하다고 다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가 뭐 김문수 5대 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대표는 김문수다. 네.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진짜 흥미진진하게 아. 박진감 있게 이 쇄신파와 기득권파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될 정도로 이게 긴박해져야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TV 토론도 재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것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사이에 어떻게든 연대, 그렇죠. 협력, 또 나아가서는 단일화 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는 좀 이르지만 이번에 이제 본경선 추려지는 거 보고 다음 주에 그 기세와 상황과 여론의 흐름을 본 다음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예. 이 쇄신파의 일정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한 목소리 이런 것에도 저는 거중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게 뭐 티나게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예. 합리적이고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로 뭐 저절로 해결될 그렇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결선 그런가요? 투표 전에 예. 이슈를 선점해야 되니까 아하. 그런 단일화 움직임 예. 그리고 이번에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뽑히면 그중에 몇 분은 김건식 저 후보처럼 예. 강력한 혁신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뭉치면 한 4명, 5명 정도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슈가 저절로 첨예하게 되고 지금 난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2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조선일보의 김명수 영남대 교수가 네. 칼럼을 썼는데 요는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되고 해산해야 2030 새로운 보수가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천영우 네. 전 수석 예. 참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안보 자기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힘은 마지막 봉사로서 자진 해산해야 된다. 자진 해산해야 된다. 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이런 실수를 하면은 예. 그런 단서가 있었는데 이만큼 보수는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수는 이 저 맨정신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맨정신 보수가 이번 전당대회 거는 기대와 불안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별로 반영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금의 성과와 업적을 이끌어온 핵심 보수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 하루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나 찾아보고 김근식이 무슨 말을 했나 한동훈이 뭐라고 했나 네. 김문수는 또 무슨 막말을 했나 네. 이런 거 쳐다보면서 막 3, 4, 5 모여서 이거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걱정하고. 바꿔야 된다 네. 걱정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게 흥행이 되고 싸움이 진행이 되고 예.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맞서야만 예. 보수가 살똥말똥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지난번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 책임 당원들 밑바닥에 있는 당심은 그런 집단 지성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는 다 망한다는 걸 다 아니까. 예. 그래서 그 집단 지성이 뭉칠 수 있고 결집할 수 있는 그 촉매제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판 승부에서도 만들어 주시고 또 바깥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저희가요? 고민을 좀 예.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냉랭하게 된 책임은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책임져야 돼요. 아,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라. 책임져가지고 냉랭한 분위기. 예, 그러니까 이걸 분위기를 업시켜야 돼. 한동훈 대표가 그 락 페스티벌 가실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전당대회도 그 락 페스타 못지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된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5명 중에 4명으로 추려져야 되는데 어떤 4명이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측은 음. 뭐 초선 의원이고 정치 경력이 짧고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까봐야 아는 건데 음. 또 일각에서는 또 의외의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진우는 그래도 아까 저희랑 인터뷰할 네. 때는 뭔가 좀 밑바닥에서부터 큰 흐름이 생기고 있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책임당원 그 70만 80만의 전수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이 본 그 투표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컷오프 예비 경선은 5대 5인데 아, 여론조사 50이거든요. 그렇군요.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있지만 인지도? 전국에 있는 뭐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게 되고 나머지 당원 50도 책임당원 50%라는 게 뭐냐면 3천 명을 랜덤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책임당원 수십만 명 중에서 예. 무작위로 3천 명 샘플을 추출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론조사예요. 왜냐하면 그냥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지지층이나 무당파에만 물어보는 거고 예. 책임당원 중에서 3천 명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사실 중복되는 성향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지명도가 주진우 의원이 제일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요새 중요한 그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두각을 예. 났죠. 조금 전에 저희도. 아까 그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 아주 스마트하게 네. 실력이고 그다음에 아주 독특하잖아요. 18명의 의원에 속해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에 했잖아요. 맞습니다. 또 예. 그전에는 저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가지고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기가 힘든 분인데 예. 예. 그럼 자기 독특한 그 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견이 뚜렷하고 네. 예. 예. 또 부산이 배경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컷오프 안 될지도 모르겠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측이 정확히 안 서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라방이랄지 더 지원 사격을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들으셨어요 혹시? 일단 오늘 SNS 상으로 예. 전당대회 정확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시작이고요. 예. 저는 다음 주부터는 그 공개 행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공개 행보라 하면 뭐 김근식이 가는 곳에 같이 나타나 주신다든가. 제일 크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동의가 옆에 서다. 아니 같이 투샷. 행사에 같이 가는 거죠. 아하. 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한심이 이쪽에 있다. 아니 한심이라기보다 쇄신의 쇄신의 연대의 힘을 보는 거죠. 연대에 친한계라는 있다.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쇄신파, 쇄신파들이 한때 힘을 모으고 있다. 음. 뭐 이런 그 쇄신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연대와 협력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개 행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이런 말 하시더군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이번 대선보다 결과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하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예. 그러다면 이제 극우당화 되는 건데요. 음. 극우당화 됐을 때 나머지 맨정신을 가진 분이 예.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 음. 분당 이야기 아까 그 천영우, 김명수 두 분이 말하는 거는 자진 해산인데 예. 자진 해산 이야기 나오기 전에 분당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또 합리적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을 유린하는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과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최대의 사기극인 부정선거 음모론 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당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더구나 외부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 그 같은 당에서 서로 싸우면서 민주당 정권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갈라지는 게 아. 정신 건강상으로 좋은 것 같아. 아, 갈라지는 게 아니 이번 뭐,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 결과 이유가 지금 극우화 된다면은 그거가 된다면은 아니 보수 정당이 어떤 정당인데 보수 정치 세력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이 굉장한 문명 건설 세력이 어떻게 전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종의 하이제킹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자구 수단이 있어야죠. 그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마지막 이제 기회입니다. 기로에 서 예. 있는 거죠.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예. 여기서도 진짜 말씀대로 대표도 그런 극우에 포박당한 사람이 되고 최고위원 다수도 극우를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당 지도부가 모여서 예. 당을 이끌고 과연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진짜 상상하기 힘든 저는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을 우리가 거두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이 선거에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가 그래도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저는 첫 시작이 되기를 여전히 소망합니다. 요새 보수 지식인 사회에서 재미있는 논리가 지금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이래요. 예, 그 말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극우 프레임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김문수보다 그런 말을 하죠. 극우 프레임이란 말은 극우는 아닌데 극우라고 못하는 건데 그렇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아니잖아요. 극우 그 자체잖아요. 예. 아니 계엄령 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앞에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을 극우라고 안 하면 무슨 말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대를 그러니까. 많이 하잖아요. 장동혁, 김문수 최고위원 후보도 저도 그 지난주에 그 비전 발표회 최고위원 후보들 하는 거 보니까 몇 분은 왜 우리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을 극우로 내몰면 되느냐 막 이런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극우에 대한 그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극우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극우는 뭐 우리 조 대표님께 더 잘 아시지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극우라는 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지만 그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은 법치이거든요. 법치고 그렇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 공동체의 기본 전통과 가치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내는 게 보수거든요. 보수가. 진보는 그걸 그렇죠. 때려 부시자는 게 이제 때려 부시자기보다 급격하게 변화시키자는 게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고. 예.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와 질서와 전통을 지키는 건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조를 만들어서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게 그 사람을 이게 잘했다. 정당하다. 계몽하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네. 이분이 지금 또 여론조사 한 2위 하시는 분인데 내부 총질만 하는 세력은 3년 뒤에 치러지는 총선 전에 결단하겠다. 당을 위해 열심히 싸운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 만든다. 그리고 당선되면 인간적 도리까지 단절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다. 구치소 갈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후보는 지금 그 전환길류의 극우파의 등에 올라타는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예.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예. 있는데 그 내부 총질한 사람을 결단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내부 총질이라는 프레임이 저는 아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극우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부 총질이 가장 전형적인 프레임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민심을 반영하세요.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하고 2인 삼각체제 아니에요? 같이 협업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 국정을 성과에 이렇게 가는 거지만 한쪽 발은 민심의 바다에 놓고 있기 때문에 예.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집권 여당의 의무입니다. 근데 집권 여당 대표나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그 최혜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여당의 임무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예스맨처럼 간신 노릇 하다가 그 사람들의 그런 그 간신놀이에 지쳐가지고 우리 당의 뜻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문제제기하고 쓴소리 하니까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내부 총질하고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독재자들이 자기 독재자들한테 비판하는 애들 귀양 보내고 간신이라 저기 충신을 저기 그 사형에 처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는 논리가. 예. 저는 그런 식의 내부 총질 논리는 난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김건식 교수는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윤석열이 내부 총질러입니다. 내부 총질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니 내가 꼽아볼까요? 아니 자기 편인 이준석을 저격을 해가지고 몰아낸 거 자기 편이잖아요. 본인 대통령 되게 본인 한 대통령. 그다음에 예. 보수 중에 핵심인 가장 잘 조직된 의사들을
적대시 해가지고 사실 보수적인 분들이 많을 텐데. 작년 총선 많죠. 망친 예. 거 이거 내부 총질이고 이번에 계엄 선포가 내부 총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보수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국군을 지휘부를 초토화시켜 버린 거. 이거 내부 총질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를 분열시켰잖아요. 좌파를 분열시켰습니까? 예.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보수 그게 바로 내부 총질 아닙니까? 분열의 씨앗이 부정선거 음모론 아닙니까? 내부 총질론은 윤석열, 장동혁, 전한길 이런 사람이지. 그러면 뭐 장동혁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새신파가 당을 지도부를 구성해서 장동혁과 전한길류와 같은 내부 총질러들을 예. 저희들이 3년 전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네, 윤리의 3년 징계를 지나기 전에 지나기 전에 3년은 길다. 3년이 길다. 어. 불출마 선언하면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김문식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고위원 되시면 예. 장동혁 혹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네. 혼자 외로운 싸움 하실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그 외롭지만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 지식인으로서 뚜벅뚜벅 가야죠. 그게 또 정치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지도부를 구성하면 예. 또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뭐 조경태 안철수가 되든 간에 예. 서로 논의하고 심도 있는 토론하고 음. 어떤 것이 우리 당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우리 보수를 위한 것인지를 계속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예, 예. 네. 뭐 매번 싸우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도저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뭐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랄까요?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 당 대표가 됐는데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 그들과는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거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또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향한 시선, 그러니까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렇게 취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그런 발언은 저는 정치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정치 지금 사선인가요? 네. 그리고 당대표까지 됐다는 사람이 그런 반정치적 언어를 쓴다는 게 정말 무식하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무리 강성 지지층의 그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야가 있고 당이 자유롭게 각 정당들이 포진해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예. 어떤 특정한 당을 없애버리고 그 특정한 당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문법일 수 있냐는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예. 저는 그 정청래의 그런 과잉 행위가 예. 지가 몰라서 그렇겠어요? 일부러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부러? 그런 과잉 행위가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애초부터의 그 차별화를 좀 통해 가지고 아하. 차기를 좀 노리려는 저는 대권 플랜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청래 대표의 대권 플랜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예. 5년 동안 이 사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단 통합의 방향을 어떻게 흉내라도 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는 일단 다음 차기를 노린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조직해서 이들의 등에 올라타면 더 센 발언으로 더 세게 차별화시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성이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해서 낙마로 정리한 인사인데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전화해서 위로하고 울타리가 되겠다는 것은 이재명과 사실은 각을 세우는 아주 예민한 이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철저하게 반정치적 단어까지도 그 무지막지하게 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 술수에 등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사이에 긴장감이 굉장히 커질 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오히려 네. 통합과 엇박자를 더 낼 수도 있다. 조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예. 정청래 대표는 배캅 역할을 해가지고 예. 3대 개혁을 한다면서 오늘 벌써 방송법 예. 통과시켰더라고요. 통과시켰죠. 예. 그러면서 이게 2달 만에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용 정치도 퇴색할 것이고 예. 백합 국합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이 어떤 철학적인 차이라든지 전략적인 차이가 벌어지면은
정권 차원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의 강경 발언은 국민의힘에는 그 거구파를 상당히 도와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찾아가지 않고 뭐 그건 뭐 내란으로 해산시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겠는데 개혁신당은 또 왜 안 찾아가죠?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후보가 무슨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당으로 취급 안 하겠다. 그러면은 보수 전체를 지금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아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이 어떤 저 생각이 드시는군요. 감이 예. 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광복절 특사.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과연 포함될 것이냐. 이런 가운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4명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그리고 안상수전 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4명을 특별 사면 복권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도 찍히기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텔레그램 보내는 거 보니까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감사합니다. 네, 조금 굉장히 공손한 말투죠. 그리고 사실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으로 조국 사면 반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 텔레그램 보낸 명단을 보면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무수석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리스트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사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온 게 관례거든요. 양쪽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서로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국을 사면할지 안 할지 아직 결심은 안 했을지 모르나 만약에 사면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힘 측에도 필요한 사람 리스트를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는 조국 사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뒤로는 조국 사면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이 사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단 행태가 돼버린 거죠. 예. 돼버린 거고 또 논리적으로도 조국을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형을 얼마 살지도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 오늘 보낸 그 명단에서도 2분 정도는 제가 알기로 형의 절반도 안 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논리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을 했던 그 신빙성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추가 명단입니다. 그게. 추가로 이분을 보냅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착은 안 됐지만 먼저 보낸 메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요. 아. 어떤 분들이 있을지. 예,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지 이렇게 궁금해서 저는 정말 정치인들 텔레그램 사진 조심해야 되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저 실수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이었는데 오늘 더 큰 이춘석 텔레그램 터지는 바람에 덮여버렸죠. 아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복권 요청 추가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추가해서 4명이니까 그 앞에 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걱정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런데 이 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들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고위군환이니까.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고 싶은 면도 있는데 아까 그 조국 문제와 딱 연결시키니까 예. 자체 모순에 딱 빠지고. 그럼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꼭 해야 될 사람이면은 챙겨야 될 사람이면 국민 입장에서 최순실 씨 사면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요새 이름 바꿔가지고 최서원. 유일하게 혼자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분은 주범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오래전에 사면 복권되었고 예. 나머지 한 사람도 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징역 지금 8년째 살고 있죠. 2016년이니까 거의 9년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상 법리상 사면해야 됩니다. 균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아무도 근데 안 챙겨요. 아무도. 사실은 거기 나온 정찬민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나 그 심학봉 같은 예. 경우는 그 내용이 좀 부패, 정치자금 그렇죠. 수수 비리, 뭐 뇌물 이런 거예요. 예, 예. 심학봉 의원은 제 기억에 아마 무슨 성비리 성비리 관련된 관련 거였고 있죠. 그래서 좀 구차한 그 혐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인 사면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진짜 정치범의 느낌을 받는 거물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같이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고생했으면 그 정도는 뭐 좀 풀어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조금 좀 그런 면에서 보면 함량 미달이 아니었나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또 있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특검 조사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 또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도 관련자들 소환 조사 한창 하고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사건에 관련하여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 및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윤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이고 도주한 이기훈은 신속히 체포하기에 노력 중입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의 기자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 첫 공개 소환입니다.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언론에 출입하는 게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내일 이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출입하는 모습은 최소한 언론에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내일 소환에 응한다고 했고 예, 와서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억 나는데. 네. 저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관건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한마디 할 거냐는 거잖아요. 입장, 언론 네, 앞에서 네. 입장을 낼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정에 출두할 때나 뭐 구속적 부심 심사 때나 이 법정에 나타날 때 보면 말을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는데 내일 과연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할지 그냥 또 남편을 따라서 그냥 묵묵부답 지나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말할 거야 안 할 거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한다에 한 표.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다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혐의는 이제 내란 혐의라고 하는 이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행위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를 또 일부 갖고 있는 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지만 저랑 조 대표님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유연유법한 불법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입장은 정치범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나의 정치적 행위일 뿐이고 정치적 행위를 너희들이 단죄할 수 없다.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일단 그 캐테고리는 맞아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김건희 씨는 정치범이 아닌 거예요. 음. 지금 나타난 혐의 자체가 그냥 부패. 뭐 부패, 뇌물, 돈, 뭐 보석, 뭐 주고받고 인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루하죠. 혐의 자체가 뭐 객긴 독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지금 혐의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본인의 정당한 주장들을 계속 우리가 이해해 준다면 정치범으로 우리가 범죄 넣을 수 있지만 김건희는 정치범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자범의 자범 수준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자범이죠. 안 낀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국민들이 보는 시선도 윤석열보다는 훨씬 더 저는 차갑고 냉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냉정할 네. 것이다. 지금 김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두 분이 세트네. 한쪽은 반역죄고 한쪽은 부패.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입니다. 두 사람이 다 지금 이런 처지에 빠졌는데 며칠 전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될 때 예. 영장이 아마 뭐 이런 취지 같은데 목걸이 뭐 등등 한 8,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걸로 지금 특검을 보고 예. 중간에 받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 받은 걸로 이제 보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일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이번에 이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헌법 제20조 2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이번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서 나오니까 이런 헌법 조항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 들면서 예, 예. 역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아니 여기 보니까 법사도 등장하고 통일교도 등장하고 해가지고 예. 한쪽은 주술이고 한쪽은 막 종교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게 합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발달사를 보면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으로 해가지고 말하면 정교 분리에서 시작된 건데 예. 이게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은 이게 말대로 되지 않는 게 음. 종교 집단이 표가 많으니까 예. 표가 많고 또 돈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우리 헌법 교육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게 특검에서 요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 관계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게 예. 또 외신들이 또 흥미를 언더웨어. 해가지고 하는 것과 내일 일어날 사태가 합쳐졌을 때 국가 위상, 국격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브리핑도 하고 영장 집행도 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 공개 하는 생각이 같은 들고. 경우도 예. 그 몸부림치는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신뢰가 있는 건지 끌려 나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 안 한다고 하면 또 그분인데 예.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는 이제 속옷 차림으로 들어넣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워서 속옷 수의를 벗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리해서라도 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냐? 아까 제가 정치범으로 자기 규정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범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예. 검찰의 조사나 그다음 재판부의 재판이나 그다음 판결이나 이걸 다 정치적인 걸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정 거부, 조사 거부, 예. 재판 거부 이건 과거에 우리들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정치범화해서 정치범으로 자기 규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해토픽감이고 국가적 망신인데 예. 과거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씨도 그랬지만 그 특검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거부하면 그냥 몇 번 압박하다가 사실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 관련 다른 그 증인들이나 공범들의 진술 토대로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그 정도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요청하고 압박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기소해도 저는 되는 건데 굳이 지난번에 가서 결국 속옷 해프닝이 하나 생겼고 예. 만약에 내일 또 한다고 하면 내일 또 무슨 해프닝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속옷마저 벗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 타진이 될 텐데. 그거는 그러면 굉장하겠죠. 특검보가 예. 와가지고 또 브리핑 할 거예요? 이번엔 속옷도 벗었습니다. 할 겁니까? 그게 특검보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특검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저는 이게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정치보험으로 자기 규정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출두를 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거기서 특검 검찰한테 호통을 치고 예. 아니면 출정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메시지를 내고 법적이 제일 좋은 공개된 자기의 정치적 선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에요. 예. 우리 옛날에 법정 가서 판사한테 큰 소리 치고 전두환 타도하자고 했었고 그때 자기 주장했었어요. 왜 그런 좋은 공간을 거부하고 자기 웅크려가지고 자기 방에서 이 난리를 칩니까? 저는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 특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 통일교 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밝힌 내용이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그리고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쇼핑백 돈 받아갔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권성동 의원은 이제 아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계속 그 수사가 확대되면서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관련해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다면 음. 결국 소환을 하겠죠. 예. 소환을 하고 그게 사실 여부 또 혐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군 당국이 이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 20여 개를 전면 철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군이 이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철거에 들어갔다는 건데,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이건 무너진 신뢰가 아니고 예. 일방적으로 김정은, 김여정 막말하는 두 사람한테 풀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풀 서비스. 풀 서비스를 연달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 안 한다는 거 그것도 서비스고 아예 그 시설을 확성기를 철거한 거. 철거하겠다. 그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했던 대북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까지 안 해버리는 거는 예. 두 사람을 위한 풀 서비스고 동시에 2천만 우리 북한 동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가는 정보를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조정. 이건 뭐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만은 이런 걸 왜 좀 쏟아 놓습니까? 그럼 다고 북한에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도 실수라고 봅니다. 이것도 인사 실수라고 봐요. 이재명 통일부 장관. 대통령이 아마 정동영 의원한테 좀 심세를 진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20년 동안의 변화도 잘 체득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본래 햇볕 논자였잖아요. 예. 햇볕 논자였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전향을 해서 햇볕 정책. 예. 이 비현실적이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책도 내고 이제 보수 정당으로 왔는데 가장 큰 이제 실책, 문재인 정부 이후의 대북 정책의 우리 정부 진보 진영의 실책이 뭐냐면 과거의 향수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 뒤인데 그때도 지금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 향수에 추억에 빠져가지고 그때 좋았으니까 해보겠다. 정동영 장관도 뭐 그때 추억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예. 그래서 이걸 제일 큰 이게 그 문제점이 뭐냐면 북한이 이걸 원하지도 않아요. 이미 김정은은요. 예. 당 그 규약 당 강령에 민족이라는 단어 다 빼고 통일이라는 단어 다 빼고 있습니다. 남쪽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스토커처럼 하죠? 그리고 이게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북 풍선 전단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의 효과에 의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분들 실제로 존재하고 많아요. 효과가 있어요. 입증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성기라는 것은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개성 시민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귀담아 들어요. 날씨가 정확하게 예보가 되니까. 아, 날씨. 그런 효과들도 있고 음악도 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게 소프트 파워로 이제 사실 저강도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손을 발을 묶어가지고 아 좋아 정동영 장관이 나와서 아 이렇게 남북 화해 해야 되니까 해보겠다. 우리가 먼저 하면 저쪽 하겠지. 우리가 먼저 이걸 해서 북이 한다고 하면 내가 오케이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어. 북이 안 한다니까요. 북은 남쪽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발 꿈 깨시길 바랍니다. 예, 조 대표님 뭐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관계에서의 정동영 장관의 행동,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등장, 그다음에 최근에 이 노동법 노란 봉투법. 바꿔가 가지고 지금 노동자 보호하는 이런 게 다 하나로 연결되면은 이게 결국 좌우 구도입니다.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는데 그 예.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이 져야 돼요. 지금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쪽은 사실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예. 초토화돼 가지고 상당수는 잘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협조할 생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극우파인 목소리가 강해지고 다시 이게 무슨 아주 심한 이념적 용어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오히려 좌우준영의 대립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다. 극단이 맞부딪히는 형국이 그러니까요. 되니까
중간에서 합리적인 진보나 합리적인 보수가 설 자리가 별로 근데 없어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예, 민주당을 제어를 하든지. 예, 두 분 말씀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더 라커룸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